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단풍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설악산을 중심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오늘 단풍처럼 가을빛 가득한 옷을 입어봤는데요.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면서 곧 펼쳐질 단풍의 화려한 자태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큰 일교차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서울 26도, 대구와 부산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추석 연휴의 첫날이자 개천절인 모레는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귀성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를 중심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단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정상 지역인 중청대피소와 소청봉 일원이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늦더위 영향으로 올해 설악산 단풍은 예년보다 사나흘 정도 늦었고 올해 대부분 지역의 단풍은 평년보다 4일에서 7일 정도 지각할 전망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 등 중부지방은 이달 18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근 차도에서 지름 70cm, 깊이 50cm짜리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지나가던 차량에 앞바퀴가 빠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구청 등은 한 개 차선을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국은 땅 아래 파손된 하수관로에서 흘러나온 물에 토사가 쓸려나가 땅이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집안 침하 예측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도심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이 늘어나면서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내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땅꺼짐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와 과거 함몰 사례 등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성을 분석합니다. 여기에 비파괴 탐사 기술인 GPR로 고위험 지역을 탐지하고 지리정보 시스템 GIS와 연계해 집안 함몰 위험도 예측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AI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를 AI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위험을 예측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를 개발한 게 저희 의미일 것 같고요. 하지만 땅꺼짐 예측 기술 개발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밀한 지하 공간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다 정확한 예측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통신선로 등 기본적인 지하 도면을 넘어 공사 현장이나 개발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담은 지하 공간 지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60m까지 깊이까지 하기 때문에 한 100m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땅속 내비게이션 지도를 만들어 주라고요. 그래야지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 내비게이션 없기 때문에 운전하긴 하는 겁니다.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땅꺼짐 현상은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탐사, 분석 기술 개발 등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우리나라 김은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 김보다 제값을 못 받고 있는데요. 우리 김 제값 받기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김의 품질을 판별하는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1조 원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김은 우리 수출의 효자 품목이지만 예상외로 한국 김은 일본이나 중국 김보다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등급, 중국은 6등급으로 김 등급을 세분화했지만 한국은 2단계로 단순해 고품질의 김조차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이 다른 일본 제품에 비해서 심지어 중국 제품보다도 더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한국 김은 여전히 전문가의 유광과 경험에 의존해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산 김의 등급을 판별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단백질과 수분, 색도, 구멍, 불순물 등 7개 지표를 실시간으로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영양학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김에 쫄깃한 식감을 더해 품질이 좋은 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 전체 판별을 위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속도도 높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로 무장한 인공지능 김 품질 판별 기술을 통해 우리 김이 제값을 받고 수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엿새째 정부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이번 화재로 멈춘 647개 시스템 가운데 98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젯밤까지는 95개였는데 밤사이 인구 총조사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등 3개가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복구율은 15.1%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화재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여부, 대체 수단을 공개했습니다. 국가 전산망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청구와 입국자 검역 정보 입력이 수기로 이뤄졌고 공인중개사들도 정부 사이트 접속이 불안정해 애를 먹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주차 단속원들이 거리를 돌며 손으로 과태료 청구서를 써내려갑니다. 원래는 단말기로 차량 번호판만 촬영하면 자동으로 스티커가 출력됐지만 전산장애로 시스템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기라니까 조금 더 틀릴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는 것 때문에 이 종이가 떨어져 버리지. 여기에 민원 처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겨 공무원들이 일일이 유선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해 단속원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하루에 막 200개, 300개씩 하다 보면 그걸 다 수기로 입력한다는 자체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불편이 이어진 건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미리 정보를 입력해 받아둔 QR코드만 스캔하면 검역 심사가 완료되는데 수기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일부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当然有，因为它重复了很多遍都没有办法进去。 종이로 작성을 하고 나왔어요. 코드를 했었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관련 각종 사이트 접속이 불안정해 업무 지장에 시달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차츰 복구됐지만 건축물이 아닌 토지 거래의 경우 직접 지자체를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가 할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추석을 앞두고 물류 대란이 우려됐던 우체국은 우편과 소포 서비스가 정상화되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제도 왔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은 기사를 보고 붙이러 왔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보내는 특급 우편과 우체국 쇼핑은 여전히 이용이 안 되는 등 일부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발화 추정 배터리는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정밀 감정에 들어갔고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독면을 쓴 감식 반원들이 배터리 전압을 확인합니다. 발화 지점에서 확보한 것으로 남은 전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배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확보한 발화 추정 배터리 6개 모두 정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발화 추정 배터리에 대해 대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1차 감정을 진행한 뒤 국과수 본원에 2차 감정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4차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을 비추는 CCTV 화면이 없다 보니 5층 발화 부위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3D 스캐너도 동원돼 화재 현장에 대한 재구성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배터리 이전 작업을 위해 비상전원장치 전원을 끄고 작업하던 중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는 화재 신고 후 2시간 40여 분 뒤인 26일 밤 11시쯤 전원 차단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비상전원장치 배터리의 전원 차단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정 자원에서 말씀하신 전원은 UPS 배터리 전원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 전원은 서버와 그리고 우리 기자님 보시는 것처럼 이 전등 이런 상용 전원에 대한 전원을 꺼야 되거든요.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현장 작업자 7명을 조사한 데 이어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원을 차단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건지, 작업 도중 실수로 불이 시작된 건지는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힘을 싣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에서도 불이 자주 났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없을지 짚어봤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남은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대규모 저장 장치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전력 생산이 날씨에 따라 우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완해 줍니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3층짜리 배터리 보관 건물. 새벽 6시 반쯤 2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50건 넘게 불이 났는데 열 폭주 현상으로 대부분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향후 10년 ESS 용량을 지금의 6배 수준인 3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배터리들은 생산된 지 7, 8년 이상 지난 노후 배터리라며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불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 말합니다. 올해 처음 국가 주도로 1조 원 규모의 ESS 입찰을 진행했는데 3원계 배터리를 앞세운 삼성 SDI가 80%를, 리튬 인산 철 배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20%를 수주했습니다. NCM도 사실 불이 납니다. 과거에 불이 많이 나서 요즘엔 공공기관을 많이 꺼놓고 있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화재가 좀 덜 나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배터리 ESS 공급하는 LFP 배터리는 거의 불이 안 납니다. 안전성이 보장이 된 거라서. 또 ESS 설치까지 3, 4년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이번 화재를 계기로 배터리 이격거리를 권고해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화재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코로나19에 2번째로 걸리면 장기 후유증인 롱 코비드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용첸 교수 연구팀은 2022년부터 2년 동안 46만여 명의 아동 청소년 건강 기록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후 6개월 내 롱코비드 발생이 첫 감염 때보다 두 번째 감염 때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상별로는 심근염이 첫 감염 때보다 재감염 후 3.6배 늘었고 혈전은 2.28배, 급성 신장 손상은 1.9배, 피로와 두통은 1.5배가량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위험 증가는 백신을 맞았는지, 첫 감염이 심했는지, 나이, 성별, 체중 상태 등에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 집단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성인병으로 꼽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비율이 남녀 모두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지난해 남성 26.3%, 여성 17.7%로 1년 전보다 각각 2.9%포인트,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 여성 7.8%로 각각 1.3%포인트, 0.9%포인트 늘었고 고지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 23.4%로 각각 3.5%포인트,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8.8%로 3.2%포인트 올랐지만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26.2%포인트로 1.6%포인트 내렸습니다. 30대에서 50대 남성은 약 절반이 비만이었는데 특히 40대에서 비만 유병률이 61.7%로 11.5%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에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19,000여 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대병원 등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 운영병원 등 70곳은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하고 연휴 동안 경증 환자가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루 평균 2,750곳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합니다. 또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 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 아이 전문 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중국이 국경절 황금 연휴에 돌입하면서 14억 인구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의 무비자 정책과 맞물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올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동이틀 무렵 조명을 밝힌 대형 유람선 한 척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중국 텐진에서 유커 2천여 명을 태우고 인천항에 도착한 7만 7천 톤급 드림호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 시행 당일 첫 입국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我们也是从网上看到了这个免签的消息，然后特意呢就选择这趟邮轮来韩国来玩。对，这也是我们第一次来韩国。 본격적인 유커 특수는 중국이 국경절 황금 연휴에 돌입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드레 동안 연인원 23억 6천만 명, 인구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예상 출입국 인원만 하루 평균 200만 명, 이번 연휴 기간 1,600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其中呢，日韩、新马泰、港澳地区等传统旅游目的地仍然是出境的主要方向。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서울병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한국 여행이 인기입니다. 이번 연휴 단체 관광 상품이 서너 달 전에 이미 동났지만 우리 정부의 무비자 세부 지침은 지난 8월에야 나왔습니다. 무비자 유커들의 불법 체류 이탈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한 것도 업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행객 100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2명 넘게 나오면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서 모객을 꺼리는 겁니다. 한국 내 반중 시위에 대한 중국인들의 우려 역시 무비자 특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강원도 양양과 제주를 잇는 하늘길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양양국제공항이 이번 전기 노선 재개를 계기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294석 규모 여객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던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항공이 양양 제주 전기 노선에 첫 취항한 겁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전기 노선이 끊긴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첫날 탑승률은 97%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에서 이제 제주도를 가려면 이제 KTX 타고 서울을 가서 지하철 타고 이제 김포공항을 가야 되는데 이제 양양공항을 재개하게 되면서 이제 자가용으로 한 40분 거리면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라서 운항은 하루 한 차례 왕복으로 시작해 다음 달 26일부터는 하루 2차례로 늘어납니다. 파라타항공은 양양에서 일본과 베트남을 잇는 국제선 취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길 하나를 연 것에 그치지 않고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양공항 이용객은 2022년 역대 최대인 38만여 명까지 늘었지만 정기 노선이 모두 끊기면서 올해는 만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유령공항이란 오명 속에 적자 규모도 커져 지난해에는 224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와 인근시군은 노선 안착을 위해 왕복 한 편당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파라타항공의 주 기지가 김포와 인천공항인 만큼 양양 중심의 노선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들어오는 승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레포츠나 관광이나 이런 용도로 그 공항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정기 노선의 잦은 중단으로 신뢰를 잃은 양양공항. 이번 제주 노선 부활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중 정상의 만남 성사로 흥행이 예상되면서 회의 기간 참석 인원이나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경주는 지금 우리 문화와 기술을 알릴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를 병풍 삼아 펼쳐진 호텔. 에이펙 회원국 정상 21명과 세계 주요 기업인 등 450여 명이 만찬을 즐길 곳입니다. 갑작스럽게 만찬장이 바뀌었지만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호텔 측 설명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시설과 서비스에 자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21개국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만찬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경제의 위상을 보여줄 2,700제곱미터 규모 경제전시장도 새로 조성됐습니다. 내부를 꾸미는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13년 만에 미중 정상의 동시 방안으로 회의 기간 경주를 찾는 외빈이 크게 늘 거로 예상되면서 우리 문화와 기술을 알릴 기회도 더 많아질 거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시진핑 미중 회담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게 되면은 세계 이목이 쏠리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거로 생각하는데 뭐 충분히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고. 한국의 저력을 선보일 무대는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무대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어떤 성과를 낼지 30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에 눈길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가 행사 일정으로 고객의 결혼식을 취소했다가 논란이 된 신라호텔이 예약자들에게 원래 일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호텔 신라 관계자는 지난 주말 해당 예약자들에게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라호텔에서 11월 초에 예정된 국가 행사가 취소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신라호텔은 11월 초 예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에게 국가 행사로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을 안내한다며 결혼식 취소를 통보해 논란이 일자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결혼식 식대가 6만 원으로 오르는 등 결혼 서비스 비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결혼식장 1인당 식대 중간 가격은 2달 전보다 2,000원 오른 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지역 식대가 8만 3천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과 결혼식장을 합친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지난 6월 2,074만 원에서 2,160만 원으로 4% 상승했고 강남 지역은 5% 넘게 오른 3,50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월 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